알프스에서는 해마다 수십 명이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수백 명이 몇 달씩 부상해서 회복하느라 고생해요. 원인도 반복적이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시야가 갑자기 나빠지고 체력이 고갈되기도 하고 지형을 잘못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투르론드, 해발 3,792m, 몽블랑 상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코스 중 하나예요. 그룹의 최대 3%가 정상 등반을 못 끝내고 하산해야 해요. 뒤장 빙하는 늘 불안정한 게 특징이에요. 돌이 떨어지고 얼음이 드러난 구간도 많고 좁은 골짜기에 아침에는 안전했던 눈다리들이 오후가 되면 갑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5월 말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눈이 더 빨리 녹죠. 카린 리비에게 이 문제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월드컵에서 67번이나 우승한 선수예요. 지금은 등산 가이드로 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죠. 그녀가 알피니즘을 시작한 건 기록을 세우려고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집에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책임감이 그녀를 구조가 이미 변하기 시작한 더운 한낮의 투르론드와 빙하로 이끌었죠. 그때 높이는 3,300m 정도. 잘 알려진 정규 루트였고 한 대형 석유 회사의 고객 2명과 한 줄 로프에 묶여 있었어요. 상황은 아주 평온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지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든 정말 아무 때나 집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으로 돌아가 볼게요. 1978년 1월 4일 프랑스 동쪽 알프스 상이슬계에 있는 작은 마을 본빌에서 한 소녀가 태어나요. 이름은 카린 리비. 이때만 해도 그녀는 20년 뒤 월드 스노보드의 전설이 될 거라 전혀 몰랐죠. 그저 눈 위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였어요. 남들은 한 살이면 겨우 걷기 시작하지만 카린은 딱 그 나이 이미 스키를 타고 있었죠. 오뜨사부아 지방은 그냥 여가로 오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산이 당연히 삶의 일부이죠. 겨울은 반년이나 이어지고 눈이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마치 자연스럽게 항상 거기 있었던 듯해요. 리비 가족은 말 그대로 스포츠 집안이었어요. 그냥 주말에 운동 경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아찔함과 스피드 그리고 아드레날린으로 가득했던 거죠. 카린에겐 형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롬. 그는 프리라이드 스키를 하다가 나중에는 스키 베이스 점프, 즉 암벽에서 스키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했어요. 그 정도면 실수 한 번이 목숨을 잃는 세계죠. 카린은 그런 오빠를 바라봤고 자연스레 한계에 도전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등산을 다니고 산 정상을 오르고 거친 슬로프를 내려가며 훈련을 병행했죠. 산은 카린에게 그냥 배경이 아니라 집이었어요. 거기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느꼈으니까요. 2004년 그녀의 인생에 처음 진짜 상실이 찾아와요. 오빠의 친한 친구이자 프리라이더였던 앙드레 피에르 램, 별명은 데데. 그는 스노보드를 타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온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고 카린도 고통스러웠지만 스포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죠. 프랑스 특유의 조이 드 비브르,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훗날 그녀가 같은 비극을 겪은 뒤 프랑스 총리가 추모사에서 직접 언급했던 바로 그 자세죠. 사는 사람을 데려가요. 카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산을 찾았죠. 반복해서요. 11살 때였죠. 제로미 스노보드를 집에 들고 왔어요. 뭔가 새롭고 멋지고 당돌한 물건이었어요. 아직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던 그 시절. 이건 그냥 반항이었어요. 하나의 서브컬처였죠. 카린이 보드를 바라보다가 말해요. 나도 한번 해볼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리막길을 달려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가 아는 딱딱 맞춰진 스키랑은 완전 달라요. 스노보드는 자유예요. 내가 라인을 정하고 내가 코너에서 언제 돌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실수하면 정말 세게 넘어지는 거죠. 카린이 늘씬하게 그리고 엄청 빨리 성장합니다. 그저 빠른 게 아니라 진짜 미친 속도로요. 17살쯤엔 이미 세계 대회에서 뛰고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처음 보드 타본 날부터 프랑스 대표팀까지 딱 6해 만에 간 거예요. 대부분 선수들은 그 나이쯤에서야 겨우 나도 선수할까 생각하기 시작할 때인데 카린은 이미 현역이죠. 오래된 이야기예요. 1994년 카린이 17이던 해 월드컵 데뷔 무대를 밟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승합니다. 첫 경기에서 금메달, 무려 단번에요. 세계 스노보드 선수들 다들 이 프랑스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네.
진짜 멈출 생각이 없는 그런 스타일. 카린의 전문 종목은 자이언트 슬라롬이에요. 문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다투는 경기죠. 속도도 필요하고 테크닉도 필요하고 눈의 지형을 읽는 감각도 있어야 해요. 그러더니 거기에 평행 슬라롬까지 추가해요. 이건 두 명이 동시에 옆에서 달리는 경기라서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적극적인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보더크로스에도 도전해요. 거긴 또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점프 대 날카로운 커브, 네 명이 좁은 슬로프에서 박치기도 하면서 달립니다. 충돌은 기본이죠. 넘어지는 것도 경기의 일부고요.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정말 강해야 해요. 이 모든 시합과 동시에 카린은 언제나 트랙 밖에서도 계속 보드를 탑니다. 프리라이딩. 누가 정해놓은 길도 아니고 문이나 심판도 없어요. 그냥 나랑 산 딱 둘뿐이죠.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아요. 승리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카린에게 스노보드는 메달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녀만의 산에서 노는 방법인 거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녀만의 스타일을 만듭니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모하진 않고요. 규칙 잘 지키지만 딱딱하진 않죠. 위험하게 달릴 줄도 알지만 뭐가 진짜 위험한 순간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압니다. 이 균형이 진짜 희귀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럽거나 혹은 너무 겁도 없이 달리거든요. 카린은 중간 어딘가 그 황금선을 찾아낸 느낌이죠. 그래서 스노보드계에서 점점 더 이 이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리비. 친구들은 무문이라고도 부르죠. 알프스에서 태어난 여자애가 아예 보드 위에서 태어난 것처럼 타니까 말이에요.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 스노보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카린 리비는 이제 20살. 자이언트 슬라롬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그녀는 알아요. 이번 아니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고. 출발, 문, 속도,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정말 공격적으로 깨끗하게 달립니다. 결승선 통과, 전광판을 봐요. 금메달. 바로 5패 첫 올림픽 여자부 금메달이에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고요. 첫 번째. 앞으로 영원히 기록될 이름이 된 거죠. 카린 리비, 올림픽 챔피언. 딱 20살이에요. 그 기분 상상 가세요. 단순히 우승이 아니에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걸 시작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4해 뒤 솔트레이크 시티 2002년 다시 올림픽, 이번에는 평행 슬라롬. 치열하게 싸우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이번엔 은메달을 따냈죠.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은 아니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이에요. 그녀가 진짜라는 증명이죠. 그녀는 커리어 동안 무려 6번이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어요. 진짜 6번이나요? 월드컵도 여러 번 휩쓸었죠. 숫자가 점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월드컵에서만 무려 67번이나 우승했고 무려 122번이나 시상대에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지배예요. 스노보드 역사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선수는 거의 없었어요. 그녀 이전에도 이후에도요. 뉴욕타임즈도 그녀에 대해 썼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노보더라고요. 가장이에요. 누구 하나와 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전 세계 언론이 그녀 경기를 하나하나 주목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그 종목의 얼굴이 됐고 살아있는 전설이 됐어요. 스노보드 씬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무문애라고 친근하게 불러요. 뭔가 정말 가까이 있는 내 친구 같은 느낌이죠. 스타병 없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경기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코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냥 막 웃음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반 카린 루비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스노보드는 그야말로 붐이었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죠. 그 세대의 라이더들은 모두 그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아이들이 보드 챙겨서 슬로프로 올라가면서 무문처럼이라고 속으로 외쳤고요.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어요. 여자도 충분히 강하고 빠르고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스포츠에는 모두가 겪어야 하는 현실이 있죠. 언젠간 은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카린도 그걸 알아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보더크로스에 출전했죠. 벌써 세 번째 올림픽이었고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이름은 역사에 남았죠. 근데 스포츠는 냉정해요. 나이도 봐주지 않고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용서하지 않아요. 카린은 이번엔 결승에 오르지 못했어요. 드라마틱한 사고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더 빨랐던 거죠. 더 어리고 더 간절하게요. 카린은 28살이었어요. 스노보드에선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녀도 알아차렸죠. 이제 때가 왔다고. 그리고 몇 개월 뒤 스스로 은퇴를 선언해요.
아직 이름이 빛나고 언론이 그녀를 챔피언으로 불러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채 스스로 결정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카리는 산에서 완전히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깜짝 놀랄 선택을 했죠. 산악 가이드, 등반가로 변신한 거예요. 사람들을 산 정상까지 이끄는 역할이 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올림픽 챔피언, 6번의 세계 챔피언, 67번의 우승. 그런데 나는 다시 배우고 싶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메달만 바라보는 삶도, TV쇼 여기저기 다니며 과거 얘기만 하는 것도, 어린이 스키학교 만들어서 가끔 사진 찍히는 것도 다 싫었던 거죠. 그녀는 산에 있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미 다 가졌잖아. 명예, 돈, 사람들의 인정까지. 그냥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더 힘들고 위험한 산을 택하냐고요? 하지만 카리는 등반을 선택했어요. 스노보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 길을요. 여기엔 심판도 없고 트랙에서 대기하는 의료팀도 없고 출발선에 헬기도 없어요. 오롯이 자신, 산,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인생을 맡긴 고객들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올림픽 챔피언 중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은 안락한 길을 택해요. 코치, 해설 혹은 비즈니스로 가는 거죠. 카리는 지금 다시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은 춥고 위험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에요. 예전처럼 스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신입생으로요. 하지만 카린에게 이 모든 게 단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감이에요. 본래 자리로 메달도 시상대도 명성도 없던 그 시절로. 어릴 때 꿈꿨던 산으로요. 다들 기억하시죠? 1살 때 이미 스키를 탔고 오빠랑 산에 오르곤 했죠. 정해진 슬로프 바깥. 진짜 프리라이드의 산이 카린에게는 처음이었어요. 명성보다 앞선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보다 먼저 만난 곳이 바로 이 산들이었죠. 지금은 다시 이 산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관광객도 스포츠 스타도 아니에요. 산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이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카리는 프랑스 샤모니에 있는 ENSA,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악 가이드 학교에 들어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겠죠. 거기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등산용 배낭, 로프, 카라비너 챙겨서 등교하고 아무런 특혜도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 여기서는 통하지 않죠. ENSA에서는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카린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배워요. 암벽 등반, 빙벽 등반, 로프 메고, 매듭, 확보, 구조 기술. 산에서 길 찾는 방법, 지형 읽기, 기상 변화 예측, 안전 루트 찾는 법까지. 이건 스노보드와 달라요. 단순히 빨리 내려올 수 없어요. 머리를 써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산의 숨결을 느껴야 하죠. 카리는 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연습하고 누구도 그녀에게 봐주지 않아요. 물론 그녀도 그걸 바라지 않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하러 가고 빙하로 올라가고 암벽을 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추운데도 그만두지 않아요. 2008년 카리는 ENSA에서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요. 이제 아스피랑 가이드, 즉 산악 가이드 인턴 자격을 얻게 됐죠. 완전히 자격을 받은 건 아니고 마치 의학 인턴처럼 이제부터 감시 속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아직 얼마든지 배울 게 남았지만 진짜 전문가로 가는 길에 올랐죠. 그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46명, 여성은 송고불 정도였어요. 5%도 안 됐으니까요. 이 바닥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훨씬 많은 곳이거든요. 거칠고 위험하고 정말 많은 체력이 드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카리는 유일하게 그 장벽을 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당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여성 산악 가이드는 거의 20명밖에 없었어요. 정말 2,000명 넘는 전체 인원 중에서요. 100분의 1이 안 됐던 거죠. 카리는 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더하고 싶었어요. 자신도 된다는 걸 온전히 보여주고 싶었고요. 동료들은 점점 카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올림픽 챔피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동료로서요. 특혜도 요구하지 않고 과거 이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성실히 일만 해요. 2009년 봄, 이제 진짜 산악 가이드 정식 자격증까지는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카리는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하면 드디어 공식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어려운 코스를 이끌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잠깐 카린에게 알피니즘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꿈은 아니었어요. 늘 가까이에 있었죠. 스노보드 시즌이 아닐 때면 카린은 늘 산에 있었어요. 등반도 하고 여러 코스를 시험하면서요. 단순한 취미이자 일종의 숨 쉴 공간이었죠.
눈이 모두 녹고 슬로프가 닫혀도 산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등산이 이제 그냥 취미나 부업이 아니라 카린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뭔가를 대충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진지하게 파고들죠. 카린은 ITO라는 인공확보물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건 바위에 잡을 데가 없을 때 직접 크랙이나 거리 같은 걸 받고 사다리를 걸고 철로기를 만들면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되게 느리고 엄청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냥 힘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함, 인내, 냉정한 계산이 필수죠. 빙벽 등반을 할 땐 양손에 아이스도끼 들고 발엔 아이젠을 차고 진짜로 수직 얼음에 매달려 있어요. 도구를 찌를 때마다 정말 완벽하게 박혀야 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추락이에요. 그리고 빙벽에서 떨어지면 그 뒷질은 농담이 아니죠. 큰 벽에서 자야 할 땐 포털레지라는 매다는 텐트를 벽에 걸고 수백 미터 허공에서 밤을 보내요. 밑은 허공, 위에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 바위와 얼음뿐이에요. 바람은 텐트를 흔들고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또 오르죠. 2008년 카린은 프랑스 산악 스포츠 연맹의 여자 알파인 대표팀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려면 과거의 영광은 소용없어요. 지금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 과정을 카린이 통과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알파인 도전 중인 전직 챔피언이 아니라 그냥 엘리트예요. 같은 해 가을 카린은 카라코름으로 원정을 떠나요. 파키스탄의 비아포 빙하, 솔루타워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알프스보다 훨씬 커요. 더 높고 더 춥고 더 위험해요. 구조대가 오기도 쉽지 않죠. 정말 위험하면 며칠씩이나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전원 여성팀이고 남자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만 장비도 다 나르고 코스도 직접 개척하죠. 그 원정에서 팀이 2개의 실루트를 개척해요. 그게 뭔 뜻이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루트로 안 올라가 본 거예요. 진짜 완전 처음인 거죠. 이름이 등반 기록에 남아요. 그 경험으로 카린의 위상이 확 달라져요. 이제 그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전 챔피언이 아니라 진짜 주목받는 알피니스트가 된 거예요. 앞으로의 성과를 모두가 기대하게 됐죠. 히말라야 원정은 이 변화를 더 확실하게 해줬고 카린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샤모니로. 여기는 등산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 온 가이드, 암벽 등반가, 프리라이더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샤모니만의 분위기, 규칙, 언어가 있어요. 카린도 이제 이곳의 일부가 돼요. 그냥 잠깐 들른 손님이나 뜨내기 스타가 아니라 완전 현지인이 된 거죠. 여기 사람들은 진짜로 산을 삶의 일부로 알고 아침 해 뜨기 전 일어나서 루트 타고 저녁에 돌아와요. 카린도 이제 그중 한 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등반 가이드로서 클라이언트를 규칙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그의 일이 됐어요. 매주 사람들이 샤모니에 와서 돈 내고 저 꼭대기 올라가고 싶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카린이 직접 손잡고 로프로 연결해서 데리고 가죠. 몽블랑은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해발 4,810m. 그런데 카린은 몽블랑 정상만 가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는 구간부터 중급 코스를 데려가요. 3,500m까지 케이블 타고 그 다음은 도보나 아이젠 신고 올라가야 하죠. 이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원하는 거예요. 요즘 기업 등반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이런 산행 프로그램을 신청해요.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또 스스로 한계를 넘어보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사무실을 떠나 처음으로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산에 오르는데 많은 사람이 정말 처음이에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가이드의 역할은 단순히 정상에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카린은 이걸 정말 프로답게 해요. 침착하게, 침묵 속에서 괜한 영웅 심리나 과장도 없이 그냥 묵묵히 사람들을 끌어줍니다.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얼음 위에서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 무서울 때 아래를 보지 말라는 사소한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죠. 이제 카린의 새로운 위치는 금메달 같은 영광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돼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녀에게 맡긴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카린은 그 신뢰에 제대로 보답해줍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다시 찾아오고 주변에 추천하고 후기까지 남겨요. 이젠 다들 카린 루비를 믿을 수 있는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챔피언,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진짜 가이드. 그리고 어떤 트로피보다 이 정의가 카린에게는 더 중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스노보드 시절의 카린은 늘 위험 쪽에 가까웠어요. 보더크로스는 부딪힘, 속도, 넘어짐이 자연스러운 경기거든요.
4명이 좁은 코스에서 겨루고 서로 공간을 겨루니 한 치의 두려움도 허락되지 않았죠. 하지만 산에 온 카린은 완전히 달라요. 동료들 말로는 신중하고 규칙 잘 지키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요. 타고난 스포츠 감각보다 기술적이고 원칙에 근거해 움직입니다. 동료들 중 누구도 카린이 무리한 위험을 감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항상 고객의 안전, 기록도 명예도 아니에요. 그녀와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그게 전부죠. 상업 등반에 대해선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인기 많은 본구리에 몰리는 등산 관광, 에베레스트에 길게 줄 서는 광경들, 또 정상에 돈만 내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까지 카린은 이런 문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의식적으로 멀리합니다. 자기만의 프로다운 책임감 있는 방식만 고집하죠. 괜히 과장된 쇼를 하는 대신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실한 산악인의 일만 합니다. 이제 2009년 봄입니다. 카린이 정식 가이드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몇 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죠. 이미 보조 가이드로 단독으로 팀을 인솔할 자격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고객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때 카린은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매번 산에 오를 때마다 결국 최종 테스트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5월 29일 금요일, 샤모니의 가이드에게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출근일입니다. 이날 카린은 고객팀을 데리고 투르 론드로 향합니다. 투르 론드는 몽블랑 상운에서 꽤 유명하죠. 3,792m 높이, 아주 고전적인 코스라서 매 시즌마다 수백 명이 오르는 곳이에요. 이번 고객은 2명, 각각 38, 27살 남성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석유 회사의 직원들이죠. 회사에서 준비한 팀빌딩 행사였고 모두 산을 오르며 동료애와 동기부여를 높이려는 목적이었어요. 이 코스는 우연히 골라진 게 아니었어요. 투르론드는 난이도가 딱 중간 정도라서 무리한 익스트림은 아니고 에베레스트처럼 힘들지도 않아요. 등산 초보 사무직 직원들에게 적합한 루트죠. 먼저 푸엥트 엘브로네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3,500m까지 오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이동이에요. 거대한 제아 글라시에 빙하를 건너는 루트인데 크랙도 있고 눈으로 덮인 다리 같은 것도 있지만 매주 수백 명이 이 길을 지나가니 꽤 잘 정비되어 있어요. 산악 가이드로서 흔하게 겪는, 말하자면 흔한 일과 중 하나였죠. 그날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시작됐어요. 대학원생 가이드인 카린이 2명의 고객과 함께 고전적인 루트를 오르고 있어요. 모든 게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진행 중이죠. 카린은 이런 산행을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길도 위험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아침은 완벽하게 흘러갔어요. 오르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고객들도 잘 따라왔죠. 카린은 자신감 넘치게 이끌었고 속도도 적당했고 숨도 잘 고르고 있었어요. 고산병 기미는 전혀 없었고 장비 조작도 모두 문제 없었죠. 그냥 정말 깔끔한 등반이었어요. 날씨도 따라주었어요. 하늘은 쨍쨍했고 시야는 아주 멀리까지 뚫렸죠. 바람도 거의 없어서 거의 고요한 분위기였죠. 샤모니에서 가이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날이 그냥 평범한 하루나 다름없거든요. 큰 위기나 이상한 점 하나 없는 매주 똑같이 여러 그룹이 다니는 그런 조건이에요. 드디어 정상에 올랐어요. 해발 3,792m. 해냈다는 기쁨에 모두가 환호하고 몽블랑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어둡니다. 잠깐 휴식하고 간단하게 먹고 물도 마시죠. 카린이 시계를 보니까 곧 정오예요. 이제 하산할 시간이 된 거죠. 다시 올라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해요. 주장 빙하 위로 똑같은 루트예요.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 이미 지나온 길이고 믿을 만하니까 굳이 새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랑 상황이 좀 달라요. 해는 훨씬 높게 떴고 햇볕도 빙하를 그대로 때리고 있어요. 5월 말인데 유난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전고가 되니까 온도가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엔 단단하던 눈이 슬슬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막 큰일은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빙하 자체가 좀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예측이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 해발 3,300m쯤 되어가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주 루트라서 여기저기 발자국도 선명히 남아 있어요. 바로 앞에는 스노우 브릿지, 커다란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다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빙에는 이런 다리가 종종 있는데 몇 년간 멀쩡하게 남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지금 이 다리는 꽤 튼튼해 보여요. 이미 오늘 아침에도 방금 전에도 여러 팀이 건넜던 흔적이 선명하거든요. 카린도 그걸 확인했죠. 다른 사람들이 건넜으니 이번에도 버티겠지, 그런 논리예요. 나름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낮이 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눈을 더 말랑하게 만들고 다리 안쪽 구조가 천천히 약해지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팀까지 거뜬히 건널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 팀에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다 잘 버텨주다가 딱 1시간 뒤 해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한 사람만 지나가도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은 거예요. 총 대신 눈 구조가 문제고 총알 대신 중력이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반가쇠가 언제 당겨질지 모르는 거죠. 카린이 조심스럽게 다리에 다가가서 여기저기 눈을 살펴봐요. 여러 팀 발자국도 있고 눈도 겉으론 단단해 보이죠. 겉으론 모든 게 정상이니까 일단 첫 발을 내딛어요. 다리는 멀쩡해요. 한 걸음 더. 여전히 버텨줘요. 카린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몇 미터 뒤를 두 고객이 따라오죠. 모두 한 줄로, 한 로프로 묶여 있어요. 세 사람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다리에서 조용히 금 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크게 쩍 하고 깨져버리죠. 눈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눈과 얼음이 있던 한 구간이 몽땅 아래로 꺼진 거예요. 카린이 첫 번째로, 그리고 뒤이어 고객들도 줄에 묶여서 같이 세 명이 동시에 깊은 빙하 틈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좁고 어두운 양쪽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아래도 단단한 얼음벽으로 막힌 크레바스 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 바닥은 웬만한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얼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에쇼크랩체블로 파데니에들리츠 몇 시군드 세우무미터 어쩌면 25. 나중에 구조대가 깊이를 재겠지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숫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느낌만 남아요. 차갑고 벽에 부딪히고 마지막엔 바닥에 꽝. 로프가 추락을 막아줬어야 했죠. 그게 원래 역할이거든요. 안전장치. 한 명이 미끄러져 내려가면 로프가 팽팽해지고 나머지가 잡아줘야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누군가 위에 남아있을 때죠. 버틸 수 있는 지점이 있을 때만요. 지금은 그게 아예 없었어요.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세 명이 거의 동시에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로프는 그냥 처진 채로 틈에 걸렸죠. 구조대는 신호를 아주 빨리 받아요. 샤모니 산에서는 원래 늘 대기 중이니까요. 헬리콥터는 바로 이륙해서 듀장 빙하로 향해요. 좌표도 길도 다 익숙합니다. 워낙 유명한 트레킹 코스라서 대략 위치도 잘 알아요. 헬기는 금방 크레바스 위치를 찾고 구조대원을 밧줄로 내려보내요. 그 얼음 틈 아주 좁고 차갑죠. 20m가 넘는 깊이를 밧줄로 타고 내려가면 바닥에서 3명 모두를 발견해요. 카린 리비, 31살, 이미 숨을 멈췄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이었고 이제 막 산악 가이드 자격증을 딸 예정이었어요. 빙하 아래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요. 그 옆에는 38살 클라이언트, 마찬가지로 이미 숨져 있었죠. 회사 행사로 와서 그냥 산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상 구경이 소원이었는데 결국 집이 아니라 크레바스로 가게 된 거죠. 27살 한 명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온몸이 다쳤어요. 구조대가 재빨리 고정하고 위로 끌어올려서 헬기로 바로 제네바 병원으로 이송해요. 최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지만 이미 산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어요. 같은 밤 그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손 쓸 수 없는 너무 심한 상처였어요. 너무 세게 부딪혔거든요. 눈으로 덮인 그 다리 하나, 좁디 좁은 크레바스, 단 3명을 삼켰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죠. 마지막 몇 초를 증언해 줄 사람도 목격자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구조대 기록과 바닥에 남겨진 3사람의 흔적뿐이죠. 사고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이 이야기는 전 세계 뉴스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어요. 프랑스 언론이 제일 먼저 보도합니다. 제목은 거의 다 대문짝만 해요. 감정이 꽉 들어가 있죠. 올림픽 챔피언, 몽블랑에서 사망, 카린 리비, 나가노 금메달리스트, 등반 중 사고사, 알프스의 비극, 스노보드 전설의 죽음, 스포츠 미디어들도 바로 받아서 추도문을 실어요. 모두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로 기억합니다. 나가노 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금메달, 무려 67번이나 우승한 기록,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를 지배했는지까지 다 떠올려요. 시상대에서 웃던 모습, 메달, 비극 이전의 삶. 사진과 영상, 기사마다 똑같은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렇게 위험천만한 보더크로스, 그 분야 최강자가 정작 평범한 알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히말라야 극한 코스도 아닌데요. 이게 아이러니죠. 냉정하고 잔인하게 운명이 뒤틀려버린 순간이었어요. 스노보드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다음 시즌 월드컵은 모두가 그녀를 기억하며 시작됩니다. 스타트 라인에는 검은 완장을 맨 선수들이 모이고 관중석엔 그녀의 사진이 여기저기 붙어요. 모두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문을 연 선수,
e스포츠에선 여자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 존재.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없어요. 샤모니에서는 지금 추모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이드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운동선수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도 모이죠. 또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들,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점점 그들의 세계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지 봤던 사람들까지. 손에는 촛불과 꽃, 모두들 잠시 말이 없어요. 주변의 산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 그저 묵묵히 서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런 비극이 벌어지면 늘 그렇듯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트사부와 지방행정청, 경찰, 공식적인 절차, 목격자 조사, 현장 확인, 모든 게 매뉴얼대로 진행돼요. 그리고 초기 결론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것. 범죄가 아니고 누군가의 명백한 실수도 아니에요. 그저 사고. 사는 때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현실이에요. 등반의 현실. 공식 발표도 분명했어요. 팀은 정규 루트로 갔다고. 다들 많이 오가는 길이고 뚜렷한 위험 신호도 없었죠. 카린도 규칙대로 행동했고 고객들도 제대로 장비를 착용했어요. 로프도 잘 연결되어 있었고 프로토콜도 다 지킨 거였죠. 검사관이 서류도 살펴보고 카린의 동료들도 인터뷰하고 그날 날씨까지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결국 사건을 종결합니다. 범죄가 없으니 아무도 기소될 일도 없죠. 눈다리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사건 종료. 하지만 유가족들은 생각이 다르죠.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후 2011년이었어요. 희생자 가족 한 곳이 미지의 인물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과실치사 혐의로요. 더 깊이 파헤쳐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고 싶다고 했죠. 수사가 다시 열립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져요. 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져요. 등반을 기획한 회사, 누가 진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회사원들을 빙하로 보낼 때 그들의 준비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참가자들은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이드 문제였죠. 카린은 정식 가이드 자격증이 없었어요. 견습생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고객을 데려갈 팀이지만 아직 정식 졸업은 아니었어요. 그런 카린을 경험이 부족한 2명의 고객과 함께 따로 빙에 보내는 게 맞았을까? 그것도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던 한낮에 선임 가이드 동행도 없이. 수사팀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요. 코스, 익스커션 형식, 고객의 숙련도, 견습 가이드의 자격. 3가지 변수 1가지 결과, 3사람의 목숨이었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가이드가 견습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엔 공개적인 답이 없었어요. 수사는 계속되지만 서류만 오가고 전문가들의 의견만 오가다가 결국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요. 새로운 기소도 없고 법원 판결도 없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헤드라인도 안 나옵니다. 사건은 조용히 잊혀져 갑니다. 내부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변호사들이 뒤에서 정리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아무도 책임이 없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알려진 건 오직 3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의 눈다리, 하나의 크레바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을 시켜요. 단지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 불편한 질문들도 던지게 만들죠. 카린 루비, 그녀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진짜 프로였습니다. 신중하고 늘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그녀였어요. 그런데도 결국 아주 잘 알려진 루트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런 일이 그녀에게도 일어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일기 시작해요. 가이드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사건을 따져봅니다. 하산한 시간이 정오였대요. 날씨도 따뜻했고 눈이 무르기 시작했죠. 혹시 더 일찍 내려왔어야 했나? 아니면 오히려 더 늦게 움직였어야 했을까? 눈다리 통과하는 기술, 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 그걸 체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지? 한 명씩 가야 할까? 아니면 줄로 묶여서 같이 움직일까? 빙에서는 보통 3명이 한 줄에 묶이는 게 표준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계속 질문이 쏟아지죠. 하지만 뚜렷한 정답은 별로 없어요. 산에서는 절대적인 규칙이란 게 없으니까요. 결국 숫자, 경험, 그리고 촉에 의존해야 하는 거죠.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애초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2010년이 됐을 때 ENSA가 공식적으로 반응합니다. 교육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지원자 선발 기준도 더 까다롭게 만들어요. 전문 역량 개발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안전기술 시뮬레이션 횟수도 확 늘렸죠.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길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졸업생들이 흔한 루트에서 죽는 일은 더더욱요. 산악업계 전체도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인턴들은 자주 경험 많은 멘토랑 같이 다녀요. 혼자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복잡한 루트에서는 선배 가이드가 꼭 동행하죠. 가이드 회사들도 한층 더 신중해져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추가로 만듭니다. 인턴들은 특정 고도 이상으로 혼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어려운 빙하 루트는 단독으로 인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 꼭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업계의 관행 같은 건데요. 다들 이런 방식이 더 낫다라고 느끼는 거죠. 누구도 또 다시 사망사고나 신문 헤드라인, 법정 공방을 겪고 싶진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중 언론도 집중합니다. 산악 여행의 안전성, 그리고 아무리 쉬운 루트라도 위험은 존재한다는 기사가 쏟아져요. 리유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경험 많은 운동선수이자 미래의 산악 가이드가 모두가 쉽게 오른다고 생각하는 루트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그 빙하는 매년 수백 명이 걷는 곳이에요. 하지만 항상 숨어있는 위험이 있죠. 눈밭 아래 눈다리는 오랫동안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계산도 힘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만 위험 확률을 낮추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사망 이후의 그녀의 이미지는 점점 선명해졌어요. 카린 리유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정말 드문, 특별한 존재. 스노보드와 등산, 극한의 두 세계를 모두 정복했던 사람이죠. 동료들은 그녀의 겸손함을 특히 자주 떠올려요. 이 단어가 늘 빠지지 않게 나와요. 정말 소박했죠. 올림픽 챔피언이면서도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고 직접 자기 배낭을 짊어지고 모두와 똑같이 새로 배우고 연습했거든요. 가이드 교육 과정에서도 따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택을 되새깁니다. 경기 성적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고, 스키학교 창업, 방송 해설, 누구나 탐낼 만한 안락함과 유명세, 쉬운 수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어요. 이름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오로지 빙하 위에서의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세계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젊은 여자 선수들에게는 이게 큰 울림이었어요. 여성이 스포츠에서 충분히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녀가 세운 67번의 우승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여자도 고산 등반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요. 남자가 거의 전부인 그 세계에서 말이죠. 카린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몸소 증명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어요. 인터뷰랑 기사에서 카린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반복돼요. 햇살 같은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 바로 그 느낌이에요. 총리는 부고에서 그 점을 특별히 강조했죠. 카린은 어떻게 그렇게 해냈을까요? 산에서는 엄청 진지하고 집중력 넘치고 책임감 강한데 평소엔 밝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항상 부담을 안고 사는 프로 선수들한테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이제 카린의 이야기는 일종의 전설이 됐어요. 다른 등반가들에게 귀감이자 사례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경험 많은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도 산에서는 항상 안전할 수 없어요. 위험은 숨어 있다가 누구한테든 찾아올 수 있어요. 올림픽 챔피언이든 처음 등반하는 초보든 전문 가이드든 대학원생이든 산에서는 평등해요. 눈다리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너져요. 카린이 태어난 봄빌에서는 이제 카린 루비 학교가 세워졌어요. 아이들이 매일 그 이름을 보며 지나다녀요. 누군가는 그 뒷이야기를 알 테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 이름쯤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이름은 거기서 계속 남아 있어요. 건물에도 표지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도요. 샤모니의 한 보더크로스 코스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다들 카린 루비라고 불러요. 라이더들은 이 파크의 몇몇 구간을 무문, 카린의 별명으로 부르죠. 시청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라이더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다들 그곳에서 카린이 자주 탔다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에도 가끔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요. 스노보드 관련 기사는 늘 나가노 올림픽을 꺼내죠. 첫 여자 금메달, 카린 루비. 등반 이야기에서도 두 세계를 넘나든 인물로 자주 언급돼요. 엄청난 선수. 하지만 결국 산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 그 두 가지가 늘 같이 따라다녀요. 마치 메달 앞뒤처럼. 올림픽 관련 단체들은 지금도 그녀의 유산을 조명하는 글을 내고 있어요. 카린은 체스코보드가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는 전환점 한가운데 있었죠. 처음엔 그냥 젊은이들 서브컬처였던 스노보드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끌던 시작점에 카린이 있었으니까요. 그 공이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르노블 같은 도시의 산악 영화제에서는 몇 해 동안 특별 상영회를 열었고 등방아들의 모임에서도 항상 그녀의 이름이 언급됐죠. 다들 그녀가 이루려던 걸 기억하고 존중해요. 거의 이뤄냈다라고 이야기하죠. 등반계 사람들에게 투롱드 사망 사고는 충격이었어요. 메시지도 명확해요. 아무리 쉽거나 익숙한 루트라도 산에서는 안전 보장이 없다는 것. 수백 명이 무사히 지나갔던 눈다리도 딱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카린이 그 사실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해 버렸죠. 일반 대중에게 카린은 그야말로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 정상에 올랐던 인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국제대회에서 67번이나 우승을, 대단한 명예랑 인정을 다 얻었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세계로 더 위험할지도 모를 새로운 길로 나아갔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했어요. 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했죠. 산, 눈, 얼음이 있는 곳. 자신이 태어난 그 땅에서 자기답게 살아가려고 했고 결국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물게 됐어요. 31살, 그 흔한 전통 루트에서. 날씨도 좋던 어느 날 담당하던 그룹을 이끌면서요. 프로답게 책임감 있게 제대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꼭 남겨주세요.